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저번 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내다보는 시간 뉴스 포인트에서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부터 아주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시장을 놀라게 하는 실적을 내면서 쾌조의 시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2022년 3분기 이후에 7개 분기 만에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1,4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은 74조 원으로 23%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에 8조 2천억 원대였던 이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 부문별 실적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예상했던 이제 4조 원에서 5조 원대를 뛰어넘는 6조 원대로 증권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판매 가격 상승률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웃돈 가운데 AI 시장 확대로 이제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기대감이 커졌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제 2분기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합 인포맥스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5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해지자 이제 최근에는 6조 원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는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 메모리 반도체 판가 상승이라던가 업황 턴어라운드에 힘입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조 1,9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1% 늘면서 2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네. 매출은 21조 7천억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성수기 에어컨 판매 증가 등의 이제 주력인 생활 가전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냉난방 공조와 이제 자동차 전장, 가전 구독 등이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고 맞습니다. LG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내렸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 실적 전망치 한번 살펴보자면 네. 그동안 잘 달려오던 이 자동차 업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이 현대차와 기아는 작년 1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에는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 2천억 원, 이제 기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를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호적인 환율과 미국 시장 판매 증가, 이제 수익성 좋은 하이브리드 인기 등이 이제 긍정적 요인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자동차 제조사 쪽은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좀 네.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 전기차 업황 악화 속에서 배터리는 실적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1,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2,337억 원을 한 16% 넘게 하회한 것인데요. 지금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 이게 한 4,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받은 걸 제외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2,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입니다. 리튬도 이제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연동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수요 약세가 이어진 것이 이제 그 실적 악화에 좀 영향을 줬고요. 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동기보다 한 10% 줄어든 이제 4,026억 원 가량인데 이를 웃돌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이 네. 철강 같은 중공업 부문에서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와는 달리 석유화학, 철강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황이 워낙 좋지 않으면서 2분기도 힘든 시절을 보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용 절감과 고부가 사업 강화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조금씩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롯데케미칼 영업 손실 전망치가 334억 원인데 이 규모는 1분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487억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는 27%가량 적지만 1분기보다는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676억 원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전 분기보다는 이제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뉴스로 기업 실적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회복, 대중무역 적자 절반 이하로 뚝.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네.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적자 폭이 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중 무역 수지가 54억 3천만 달러 적자로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제 적자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 수지는 이제 올해 2월 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이었긴 하지만 이제 월별 적자 폭은 이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게 적자 폭이 줄어든 배경은 뭡니까? 역시 AI 붐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이 크게 반등하면서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중 반도체 수출액이 186억 달러로 반도체 침체기였던 작년보다 한 37%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액 중 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 반도체 수출 성적이 전체 어떤 대중 무역 수지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고요. 네, 중국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한창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무역 적자 감소 흐름이 계속 이어질 네.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곤 있지만 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 과거처럼 중국 반도체 수출이 이제 좀 증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수준을 이제 끌어올리면서 이 중간재 자금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투입되는 제품이나 부품을 뜻하는데요. 뭐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제 작년에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제 감소한 1,043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20년에 29.3%에서 작년에는 24%까지 이제 5%포인트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효자 상품인 이제 반도체 수출 자체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 이게 39%에서 40% 수준을 이제 오르내리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5.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 이런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는 이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 네. 때문에 이제 수출품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네. 새롭게 떠오른 수출국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이게 인도가 신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인도 수출액과 비중은 202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인도 중간재 수출액은 2020년에 97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154억 달러로 이제 58%가 증가했고요. 수출 비중도 2020년 2.7%에서 작년에 3.5% 수준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6월 수출을 보면 역대 6월 중 이제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인도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단가 회복과 이제 스마트폰 수요 증가 이제 폭이 영향이 상당히 컸고 네. 뭐 석유화학 일반 기계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수출입 동향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들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부동산 제도인 이제 전세 제도 이제 뭐 과거부터 없어진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비중이 올해 2분기 61.1%로 작년보다 이제 58.6%
올해 1분기 58.6%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네, 1분기보다 이제 2분기에 네네. 더 많이 확대가 됐다 이런 맞습니다. 설명인데 네네. 네. 이렇게 전세 계약이 늘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세가 월세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기 좀 시작을 했어요. 예.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4분기 전세 비중이 52%까지 하락한 반면에 월세 비중은 48%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 여파로 뭐 전세값은 급락을 했지만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커진 것이 좀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을 이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뭐 전세 사기 피해까지 번지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 시장 금리가 좀 안정되기 시작한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60%를 회복을 했고 이제 2분기에 이번에 이제 61%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들어서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 아파트 전 월세 전환율이 평균 4.7%로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출 이자보다 월세 비용이 높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좀 특히 어떤 지역에서 전세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까? 이제 서울 구별로 한번 보면은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요.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주의를 이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전세 금액대로 보면은 이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부터 6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였어요. 그리고 6억부터 9억 원 이하가 한 22% 등 전체 거래에서 이제 3억부터 9억 원 이하의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